오늘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다뤘던 촉한 정치사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정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총지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영상의 결론, 촉한 정치사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촉한은 너무나 위대한 건국자의 빈자리를 50년이 지날 때까지 대체하지 못한 탓에 멸망한 국가입니다. 저는 촉한을 총 7개의 정권으로 구분하는데, 이제부터 각각 어떤 정권이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유비가 입촉한 후부터 한중에서 조조를 격파하여 한중왕에 등극한 시기까지가 촉한의 제1기 정권입니다. 유비는 묵협계, 형주계, 동주계, 익주계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계파를 아우르는 구심점으로서 완벽에 가까운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묵협계의 1대 수장관우와 장비에게 각각 형주와 파서를, 2대 수장위원과 유봉에게 각각 한중과 상용을 일임하여 지방 권력을 할당했고, 형주계의 수장 제갈량은 군주의 권한 대행으로 삼아 중앙 권력을 할당했고, 동주계의 양대 수장법정과 맹달에겐 각각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의 절충 역할을 부여했으며, 익주계의 수장 황고는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치중종사로 삼아 군주 개인의 권력을 분할한 비서 권력을 할당했습니다. 촉한 제1기 정권에 해당하는 이 유비의 협치 정권은 유비의 방패에 해당하던 묵협계 전사들이 촉한 전체의 방패가 되는 상징적 배치임과 동시에 제갈량을 위시로 한 형주계 사대부들이 중앙에서 정권을 수호하고, 건국의 공이 가장 큰 동주계 명사들이 각각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폭넓게 아우르며, 세가 약한 익주계는 군주 개인의 차세대 신복으로 삼음으로써 그 어떤 계파도 소외되지 않고 완벽한 공존과 협치를 통해 굴러가는 실로 완벽한 정치체제의 구축이었습니다. 이 최전성기의 촉한은 단순히 군사적 커리어나 영토의 크기뿐만 아니라 내부 정치 구조적으로도 정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정치꾼으로 살아왔던 유비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가 총동원된 덕이었죠. 하지만 법정의 급사와 맹달의 배신으로 동주계가 붕괴되고, 관우의 전사와 장비의 암살, 유봉의 처형으로 묵협계 또한 붕괴되면서 더 이상 4개의 세력이 협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버린 촉한은 필연적으로 유일하게 멀쩡한 생존 세력이었던 형주계를 중심으로 정치구조를 재개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자각하고 있던 유비는 제갈량을 승상, 즉 황제의 권한대행으로 삼아 훗날 탄생하게 될 형주계 독재정권을 암시했고, 녹상서사와 가절, 장비사후인 사회교위까지 겸하게 하여 황제의 권한대행이라는 권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정치구조상으로도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복수심에 불타던 유비 개인으로서는 제갈량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오직 복수만을 기획하려는 아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갈량을 황제의 권한 대행으로 공인한 유비는 황제로서 친히 친정을 나서며, 황제가 군사권을 행사하고 승상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원화 체제를 수행했습니다. 유비는 황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다시금 자신의 원점이었던 묵협두목의 정체성으로 회귀한 상태였고, 고대 중화적 마피아로 일컬을 수 있는 묵협이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벤데타를 위한 선택이기도 했죠. 유비는 일흥에서 대패한 후 자신의 삶이 끝나감을 느끼고, 자신이 이끌어온 묵협의 전체주의적 조직 원리를 정치구조에 도입시키며 제1기인 사세력 협치정권, 제2기인 전시정권에 이어 세 번째 정치 권력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제갈량에게 조건부 제위승계권을 부여하며 모든 촉한의 관원들이 제갈량을 명명백백한 촉한의 2대 지배자로 인식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때문에 보정 대신의 파트너로 형주계, 동주계, 익주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한 아웃사이더 출신이었던 이엄을 지목하여 후한의 보정체제의 묵협 마피아식 보스 콘실리에리 구도와 묵협의 전체주의적 조직 원리를 더 씌운 유비만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정치술을 발휘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3기인 제갈량 독재정권 또한 유비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이엄은 건국자이자 창업자, 천하의 영웅이었던 초대 황제로부터 공식적으로 2대 지배자로 공인받은 제갈량의 권위와 정통성을 공표받는 증인이자 2대 보스 제갈량을 서포트할 2대 콘실리에리로서 선택된 존재였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에게 순식간에 몰리게 된 이 엄청난 권위에 막중한 중압감과 부담감을 느꼈지만,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유비가 남겨준 이 독재정권을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한 독재자, 제갈량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으며, 제갈량이 이끄는 이 독재정권은 일흥대전이 남긴 피해를 복구하고 남만을 정벌하며 지속적으로 북벌을 시도한 유비의 유지를 충실히 받든 정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익주계였던 장애를 자신의 후계자로 점지하는 등 나름대로 자신만의 탕평책을 실시하기는 했죠.
하지만 이염의 하극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연이은 북벌의 실패로 점차 동력을 잃어가던 제갈량은 결국 234년 오장원에서 사망하는데 정황상 이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급사로 보입니다. 제갈량은 위험 요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 극도로 신중한 타입의 인물입니다.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무리하게 북벌을 일으키는 게 말이 안 돼요. 만약 자기 수명이 북벌 도중 끝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제갈량 성격상 후계자라도 공표하고 출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갈량은 후계자를 공표하지 않았어요. 장원한테 뒷일을 맡기라고 한 기록 앞에 정말 공교롭게도 은밀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즉 제갈량이 공개적으로 장원을 후계자로 공표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지목했을까요? 심지어 이 기록도 장원전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 제갈량이 양희보다 장원을 더 후계자로 선호했다, 이런 말이 끝입니다. 양희의 불복을 염려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한 걸까요?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전권을 장악한 독재 정부의 총수가 겨우 이것 때문에 후계자 공표를 안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예요. 독재 정부는 후계자가 진작에 공표되지 않으면 무조건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갈량 사후 위원의 반동, 양희의 반동 다 터졌죠. 최종 수습한 게 장원입니다. 이 장원전에만 나오는 제갈량의 은밀한 지목을 근거로 장원이 후계자가 된 것이니 저는 이 부분에서 장원의 주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갈량의 은밀한 지목이 사실이었다면 앞서 말했듯 공개적인 공표를 하지 않아 위원의 불복과 양희의 불복을 모두 야기한 셈이니 이때의 혼란은 전부 제갈량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강박에 가까운 신중한 성격상 앞뒤가 안 맞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도 위원과 양의 성격이면 불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식상 황제의 재가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과 양희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제갈량이 공개적으로 후계자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수명이 이렇게 끝날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장원을 더 마음에 들어했건 은밀히 장원을 지목했건 간에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야 혼란이 최소화되는데 이걸 할 새도 없이 5차 북벌 도중 모든 과로와 스트레스가 손권의 퇴각으로 인해 쇼크성으로 찾아온 걸로 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훅 들어온 사태라는 거죠. 그리고 장원은 제갈량이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대혼돈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제갈량이 은밀히 자신을 지목했다는 근거로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위원의 반동과 양희의 불복을 모두 교통정리하고 후계자 자리를 쟁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한테 꽁으로 상속을 받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주작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자기 힘으로 경쟁자들을 처리하고 정권을 차지했다는 거죠. 하지만 장원이 곧바로 한중정부를 승계하지는 못합니다. 유선 영상에서 말했지만 유선은 파더 콤플렉스가 강하게 추정되는 인물이며 이 파더 콤플렉스가 투영되는 대상이었던 제갈량에게는 독재 정부를 적극적으로 푸시해줄 수 있어도 다른 인물들에게도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은 외척이었던 거기 장군 오이를 한중으로 파견해 한중 정부를 장악하려 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때 오이가 바로 유비가 위원에게 줬던 그 독한 중직을 받거든요. 하지만 오이가 3년 만인 237년에 사망하면서 유선의 한중 장악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고 대안이 없었던 유선이 결국 장원에게 한중 정부를 승계할 것을 허락하면서 다시 한번 섭정의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장원이 한중의 부를 개설한 것은 오이가 죽은 이듬해인 238년입니다. 제갈량 정권은 234년에 끝났는데 장원 정권은 4년 후인 238년에 시작된 이유가 이 때문이죠. 그러나 장원은 제갈량과 달리 대사마에 그쳤을 뿐 승상직을 승계하지는 못합니다. 유선의 한중 장악 시도가 실패하니 어쩔 수 없이 장원에게 한중정부 승계를 허락해주되 제갈량 수준의 권위는 허락하지 않았던 일종의 합의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권력은 허락하되 권위는 허락하지 않은 거죠. 어찌됐건 장원은 한중정부의 2대 수장으로서 무난하게 촉한의 통치를 수행했고 상용습 격작전 같은 전략을 구상하면서 나름대로 북벌 준비도 했습니다. 하지만 246년에 병사해버리면서 제갈량에 이은 2대 섭정 독재 정권도 막을 내립니다. 장원은 후계자 공표 없이 급사했던 제갈량과 달리 공식적으로 비의를 후계자로 삼으면서 애초에 발생할 수도 있는 후계 싸움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자신이 직접 위원과 양희를 처리하고 정권을 쟁취한 경험이 있으니 이 부분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비의는 아무 무리 없이 한중정부를 승계할 수 있었고 장원 정권과 비의 정권은 큰 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북벌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죠. 장원은 나름대로 북벌 준비를 했지만 비이는 북벌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승상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있겠나? 승상급 인재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유를 제지했죠. 이 말을 보면 북벌을 아예 포기한 건 아니고 좀 더 여건이 좋아질 때를 존버하자 이런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강유의 갈증을 조금씩 풀어주기 위해 1만 이하의 병력 차출로 어느 정도 군사행동 자체는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비라는 인물을 보면 말 그대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을 중시하고 사람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원만하고 평화주의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등지랑 사이가 안 좋았다는 기록도 있는 거 보면 비이도 사람인지라 호불호의 영역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비이는 위원과 양의의 사이도 중재해줄 정도로 인사력이 넘치던 인물이라 투항해온 항장들과도 격없이 지내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력이 화근이 되었죠. 연회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있다가 위나라의 항장 곽순에게 암살당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비이의 암살이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가 촉한 입장에서 두 가지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한중 정부의 붕괴입니다. 제갈량 장원 비이로 이어지는 명재상들의 3대 섭정 정권이 붕괴되면서 촉한은 강력한 정치적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중 정부의 통제하에 있던 모든 권력들이 붕 떠버리면서 황제 유선과 상서령 진지가 통치권을 주워담고 군부 2인자였던 강유가 군사권을 주워담으면서 촉한 자체가 정부와 군부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바로 강유의 통제력 상실입니다. 강유가 군사권을 주워담았다는 건 강유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전무해졌다는 소리입니다. 1만 이하의 병력 차출로는 도저히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강유는 그동안 비이의 통제가 있었을 땐 충견, 맹견 정도의 존재감만 보였지만 비이가 급사해버리면서 모든 통제를 잃어버린 강유는 광견이 되고 맙니다. 한중의 섭정 독재 정권은 모든 계파가 붕괴된 이상 형주의 독재로밖에 국가를 굴릴 수 없었음을 자각했던 유비가 남긴 유산입니다. 즉, 제갈량 장원 비이로 이어지는 섭정 독재 정권은 모두 유비가 만들어 놓은 판 아래에서 굴러간 정권입니다. 제1기부터 제5기까지 유비가 입촉한 214년부터 비이가 암살당한 253년까지 촉한은 40년 동안 유비가 짜놓은 판에서 움직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의 암살 사건은 40년 만에 비로소 촉한에서 유비의 영향력이 소멸한 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유선이 마침내 유비로부터 해방된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선은 재위 30년 만에 마침내 자기가 직접 정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지만 정작 한중 정부가 붕괴되면서 붕 떠버린 권력 중 통치권밖에 주워오지 못했죠. 강유가 군사권을 선점해놓고 독자적으로 북벌을 진행하면서 버틴긴 겁니다. 강유의 이러한 반동에 가까운 행보는 촉한이 이후 10년간 유선과 강유의 아슬아슬한 기싸움으로 전국이 움직이면서 점점 정치구조 자체가 막장이 되어가는 시발점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촉한이 망국의 단계까지 치닫진 않았습니다. 정부와 군부가 형식상으로나마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슬아슬한 밸런스는 256년 강유가 단곡에서 등에게 대패를 당한 이후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으며 258년 진지가 사망하고 황후가 대두하면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성도 정부는 물론 한중 군부에서조차도 자신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강유는 260년 촉한의 팽창기를 상징하던 상장들의 시호를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북벌 지지 여론을 고취시키려 했지만 유선이 똑같이 북벌을 진행하다가 국가에 거대한 피해를 끼친 관우에게 악시를 섞어주면서 강유를 저격하여 이 시도를 뒤집어버리는 등 유선과 강유의 기싸움은 매우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완전히 코너에 몰린 강유가 유선의 대리자나 다름없었던 황후를 다짜고짜 죽여버리라고 하면서 선을 넘고 말았고 이 일로 인해 마침내 유선과 강유, 아니 촉한과 강유 세력의 불편한 공존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맙니다. 황후 살해주청 사건이라는 일생일대의 정치적 자충수로 인해 다시는 성도에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강유는 한중으로 돌아가자니 이쪽의 민심도 자기 편이 아니어서 사실상 촉한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자기 손에 남은 것이라곤 평생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북벌군이 전부였습니다. 성도로도 한중으로도 갈 수 없었던 강유는 결국 자신의 북벌군을 데리고 농서군에 있는 답중으로 가 그곳에서 둔전을 하며 눌러앉습니다. 의는 명백한 가출이자 독립이었습니다. 군사권자가 군부를 비우고
사실상 국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최북방 깡촌에 틀어박힌 것은 그 어떤 수식을 갖다 붙여도 옹호의 여지가 없는 직무유기이자 실각을 피하기 위한 비겁한 선택이며 명백한 발악이었습니다. 이로써 촉하는 원래도 강유를 통제할 수 없었지만 이젠 조금의 자극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수만의 병력을 끌고 가출한 군권 1인자를 공공연하게 자극했다간 진짜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 때문에 강유의 답중 가출을 기점으로 촉하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니다. 촉한 멸망전 당시 촉군의 총병력은 10만 2천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중 최소 4만 내지 5만이 강유군이었다고 나옵니다. 즉 강유가 국가 총병력의 절반을 끌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반쪽짜리 국력밖에 없는 상태가 된 촉하는 점점 멸망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강유의 한중방어 잣개 변경이었죠. 기존의 우주방어형 잣개를 선오픈 후 포위협공 잣개로 바꾼 건데 이 잣개가 이론적으로 해볼 만한 판단이었다고 해도 이걸 가동을 못 시켜서 그대로 한중을 상실해버린 결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선오픈까지는 진행이 됐는데 정작 후 포위협공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포위협공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강유가 한중 유기하고 답중으로 가출해 있던 바람에 그대로 등이한테 포위당해서입니다. 즉 강유의 잣개가 가동되지 못한 이유는 철저하게 100% 강유 책임입니다. 유선은 강유의 잣개를 따라 느리지 않게 대응을 했습니다. 요하는 강유랑 합류에 성공했고 장익은 한 달이나 위군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작 이걸 가동시켜야 할 군통수권자가 거의 총병력을 끌고 다른 곳에 가출해 있다가 그대로 적군에게 포위당한 겁니다. 이러면 다른 인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강유의 잣개 변경과 답중 가출이 최악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촉한 제2의 수도인 한중은 그렇게 위군에게 무혈로 떨어집니다. 이후 촉한은 등해의 산하구해와 마막의 졸전, 제갈첨의 판단 미스로 수도 성도가 적군의 시야에 노출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고 유선은 불가항력으로 항복하면서 촉한은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건국자 유비가 사망한 지 4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촉한이 멸망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비가 깔아놓은 정치청사진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제1기부터 제5기까지 촉한은 40년 동안 유비가 깔아놓은 판으로 굴러갔던 국가입니다. 물론 이릉대전 같은 큰 실책도 있긴 했지만 유비가 남겨놓은 유산은 분명히 촉한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사세력 협치 정권을 창조해 탁월한 탕평적 정치체제를 구축했으나 이것이 내외적 여러 요인들로 형주계를 제외한 모든 계파들이 붕괴되자 차선책으로 형주계 독재 정권을 창조하여 파국을 막았습니다. 유비의 플랜 B는 제갈량 장원 비이 정권으로 이어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이가 암살당하는 불상사로 유비 사후 30년 만에 유비의 판이 깨져버렸고 유비가 사세력 협치 정권의 붕괴를 형주계 독재 정권으로 신속한 봉합수술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형주계 독재 정권의 붕괴를 다시 다른 체제로 신속한 봉합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걸 해내지 못했고 유선과 강유가 각각 통치권과 군사권을 주어가면서 정부와 군부가 갈라져버리는 기형적인 체제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내내 이들의 기싸움이 점점 격해지다가 결국 궁지에 몰린 강유가 독자군벌처럼 가출해버리는 최악의 사태로 치닫게 되면서 유비가 창조하고 제갈량이 유지했던 촉한은 결국 파국에 이르렀습니다. 유비의 창조, 제갈량의 유지, 강유의 파괴. 제가 촉한의 정치사를 돌이켜보면서 도출하게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좀 더 노골적으로 제 개인적인 심경을 밝히자면 유비, 제갈량, 강유는 결코 같은 급으로 묶여선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물론이고 촉한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뛰어난 인물은 단언컨대 유비입니다. 유비가 누구입니까? 북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중국의 중세사를 열어젖힌 월드클래스 정복군주 조조의 은퇴식을 친히 차려준 호적수였고 남중국에 처음으로 중화적 왕조를 개창하여 후대 남조 정권 전체에 씨앗을 남긴 철인군주 손권과 더불어 삼국의 한 축을 형성했던 존재입니다. 이 시대에 이셋보다 뛰어난 존재는 없었으며 저는 이셋을 모두 동렬로 평가합니다. 군사군벌로서의 재능은 조조의 우위, 정치군벌로서의 재능은 유비의 우위, 순수한 통치자로서의 재능은 손권의 우위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촉한은 건국자 유비가 대체 불가한 창조자였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제갈량은 건국자의 유산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 수호와 보수를 수행했던 유지자가 되었고 이 둘의 발끝에도 못 미치던 강유는 계속되는 실패와 정치적 악수들을 남발하며
결국 선대의 유산들을 모두 망가뜨리게 된 파괴자가 되었습니다. 유비 제갈량 강유 이셋을 요약하자면 상중하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촉한의 정치사는 결국 유비의 작품이 유효할 때가 전성기였고 유비의 유산을 유지할 때가 안정기였으며 유비의 유산을 대체하지 못했을 때가 몰락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